네, 안녕하세요. 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 지금 9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10분 늦어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 연구위원이고요. 어제 스페셜 세션과 그 첫 번째 세션 1 진행했고 오늘은 세션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인권이고요. 세션 2 사회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양천수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입니다. 오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의 제2세션 사회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곧바로 발표 및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발표자로 해당 전문가 귀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인교육대학의 심우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최지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성유리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해당 전문가 두 분의 귀한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강태경 박사님의 토론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곧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우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고요. 20분 정도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그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와 그 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 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규제라는 것은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규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제 규제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참 논의 중이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규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규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또 인권 영향 평가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결부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I 기술이라는 것과 법적 규제라는 게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 단순히 어떤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매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IoT라든지 빅데이터, 뭐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 내지는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들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징적인 지점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소통이라는 게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였고 규제라는 것도 이제 그런 기반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 이후의 시대에는 그 기술이 매개가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IT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매개체들은 통상적으로 CPND라고 하죠. 컨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뭐 디바이스, 뭐 이런 걸 전제를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AI에 직접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통 자체가 AI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소통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사결정 자체도 인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것들이 이제 AI 기술과 또 법적인 규제를 논하는 그런 배경적인 기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어떤 배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AI 기술이라는 것은 비결정성 내지는 불확정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법학 영역에서는 이제 사법 판결과 관련해서 비결정성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규범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하나의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까지 지속되어 왔었지만 이게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비결정성 내지는 불확정성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 자체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자율적인 기계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비결정성이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요것은 뭐 저 혼자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잭 볼킨이라는 이제 법철학자가 요 비결정성이 더 확산된다라는 것들을 2015년도 경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제 또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결정성이나 뭐 AI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 기술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맥락은 그 굉장히 뭐랄까 유동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 요 세 가지의 맥락을 좀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맥락이라는 것은 제가 뭐 일단은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존의 법 패러다임 자체도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네 셀즈닉의 responsive law, 그러니까 응답적 법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법 진화론이나 뭐 법 변동론이라고 했을 때는 노네 셀즈닉 말고도 다른 학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떤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불확정성이 더 증대되고 또 거기에 어떤 위험에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제 노네 셀즈닉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 응답적법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아마 뭐 법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70년대 후반 뭐 요 정도 전후한 시기에 법진화론 얘기가 많이 나왔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컨셉에 맞춰서 인공지능 규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응답성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라는 맥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이런 그 규제 모델의 분류는 제가 뭐 물론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흘러가지만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요건 이제 롤프 베버라고 하는 스위스 찌리 대학의 IT 법학자 지금은 정년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 책에 나왔던 규제 모델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축약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규제 모델은 이제 경성법적 규제. 이건 이제 뭐 전통적인 법률이라든지 형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규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성법 규제는 빠른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국제적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로마법의 이제 만민법, 로마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국제적인 협력 모델은 내지는 국제적인 무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제는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 규제 모델이 이제 많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규제 모델의 한계는 이제 주권 국가의 틀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최근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규제 영역에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유규제 모델, 연성법, 소프트로 규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하도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자유규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유규제 모델이라는 것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우선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규제 모델은 가장 이제 큰 것은 이게 강행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떤 자율규제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자율규제 기준을 정립할 때 참여했던 내부자들과 또 참여하지 못했던 외부자들 간의 어떤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이 또 결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규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조엘 라이덴버그의 렉스 인포마티카 내지는 로렌스 레식의 코드라는 관념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인간이 만든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행위하는 규제 요소로서 등장한다. 즉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레식 교수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코드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언어 코드도 있지만 법전의 의미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것이 실제로도 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아키텍처 규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 규제 모델의 이제 또 문제점이나 한계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러니까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규제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아키텍처 규제는 결국엔 기술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투명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 규제를 비롯해서 어떤 규제라는 걸 생각할 때, 특히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을 전제한 상황을 생각할 때는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로, 그러니까 연성법적인 규제 방식과 아키텍처 규제 방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것이 그림 도식으로 볼 때 요 두 가지만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키텍처 규제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경성법적인 규제, 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뒤에 언급드리겠지만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제 모델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한 모델들을 선택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요 그림 가운데에 있는 자율규제 모델하고 아키텍처 규제 모델을 같이 조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성법적인 하드로에 입각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 요인들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 규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규범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규범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영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인공지능 규제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구성해 간다라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시사점은 우리가 전통적인 정보사회학 이론에서 조금 찾아올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기술결정주의, 기술결정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 변화는 결국에는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기술이 그 자체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거다라는 맥락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의 학자들은 아마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많이 취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술사회 공진화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기술 자체도 진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사회가 기술의 필요성을 계속 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공진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술사회 공진화론은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술 자체가 규범에도 영향을 주고 규범이 또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시사점들을 우리가 정보사회학 이론에서 끌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규제 요인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코드를 정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공학윤리를 정립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형식적인 규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윤리적인 어떤 규제 기준들을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그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이제 인공지능 법안이라든지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때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표현은 어디팅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 어쨌든 그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뭔가 인증 체계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인증을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그래서 뭐 우리 그 GDPR에 나와 있던 설명 요청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유럽에서 나온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규제. 이것도 이제 권리가 부여되면 상대방한테는 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나와 있는 인공지능 법안에 보면은 이제 하이리스크, 그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어떤 규제 방식이라는 게 약한 규제 방식서부터 강한 규제 방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술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 네 가지의 규제 방식 중에 뭐 무조건 첫 번째 윤리적인 방식부터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 정립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단계에서부터 점차 테스트를 해가면서 강한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규제한다, 인공지능을 타겟팅하는 법 규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명확하지 않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형성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상 인공지능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그냥 뭐 다양한 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단일 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최초의 사례였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능형 로봇법이 있었고 이 법은 이제 한시법이었는데 지금 계속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고 다만 이 지능형 로봇법의 성격은 규제법이나 뭐 정책법이라기보다는 산업진흥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정책 설정, 아젠다 설정을 위한 법이었고 그래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법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국가공동체 전체의 정보화라는 맥락에 타겟팅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드려야 될 게 이런 규제나 규범 형성적인 맥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권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과 또 주장 그리고 이건 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했고 지금 제일 왼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윤리 기준, 국가 윤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떤 컨셉이었냐면 영역별로 윤리 기준을 또 이 윤리 준칙에 맞춰가지고 만들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개별 부처 영역별로 이런 기준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윤리 기준이라든지 인공지능 꼭 윤리라는 말이 붙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기준 설정에 있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 권고 결정, 그래서 각 정부 부처에 권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인권 영향 평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범 정립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도 이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규범 정립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조금 뭐 그 축약을 해서 시간 관계상 축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성 검토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영향평가인데요. 이 영향평가는 제가 최근 몇 년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영향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정책이나 입법 내지는 형성 이런 걸 위해서 입법 형성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는 기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리돼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맥락을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인권 영향 평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인권 이슈들이 많이 등장한다. 내지는 새로운 인권 관념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배제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게 이제 한 가지의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사결정을 기계가 했는데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위험성을 가진다. 이 투명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인권 이슈가 조금 더 계속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내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놔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떤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로 들어간 건데 그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의 영향평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게 이게 한 가지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사회영향평가, 사회적 영향평가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 내지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영향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영향평가라고 할 때 많이 최근에 회자되는 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포괄적인 영향평가인데도 그 안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나와 있는 영향평가가 바로 이런 유형,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근데 우리가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이슈에 뭔가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형의 영향평가도 있다. 근데 어쨌든 다 한계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좀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요 영향평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영향평가, 인공지능 이슈가 뭐 포함되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EU 문서를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중소기업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이런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들을, 기술 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영향평가 시스템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도 요 문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술 영향 평가도 전체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 임팩트 어세스먼트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바람직하게는 인공지능 인권에 관한 이슈가 포함된 영향 평가를 전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영향평가, 일반적인 영향평가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권과 관련된 영향평가 체계를 별도로 구성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에 따른 두 가지의 유형을 제시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영향평가라는 것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규범을 정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우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고요. 근데 시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간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곧장 두 번째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지선 한국법무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지선 부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AI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윤리적 시사점과 신뢰도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유리 박사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접함에 있어서 사실 연구윤리적인 면이 굉장히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대상자, 조사 대상자가 이제 연구 대상자가 예를 들면 뭐 범죄자인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의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연구 윤리적인 면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연구 윤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옆에 계신 성유리 박사님께서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면, 그리고 왜 저희가 데이터에 관련된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가장 주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인공지능이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형사정책에서도 물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머신러닝과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용어들이 좀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조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빅데이터가 자료이고 머신러닝을 하는 AI가 도구가 돼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과정을 봤을 때
저희가 다뤄야 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데이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AI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발전까지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그 형사정책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AI 디시전 메이킹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시면, 우선 대체적으로 그 인공지능 관련한 그 의사결정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운영이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변화, 그리고 고객 관련된 결정들, 그리고 운영 평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기업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이 의사결정 과정으로 사람이 어찌 보면은 데이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감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포함된 부분은 그 좌측 하단부터 보실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그 인간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하나가 바로 AI를 통한 그 자료 분석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그 의사결정의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그 경찰부터 시작해서 양형, 그리고 교정, 그리고 이제 사회의 처우, 그 범죄 예방까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보면, 먼저 이제 뭐 경찰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출동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도 체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체포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송치를 할지 훈방을 할지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양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보안 처분을 결정을 하게 되죠. 교도소를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만약에 뭐 가석방을 결정하는 그 결정 과정이 또 있고요. 그 내부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이제 그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사회 내 처우에서도 예를 들면 준수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위반 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합니다.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 처분을 단축시킬지 연장시킬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범죄 예방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을 활용할지, 뭐 지역을 어디 부분을 순찰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그 말씀들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준의 그 정책 결정들이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형사정책 분야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의 종합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의 활용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또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그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인스팅트라고 하는 약간 그 본인이 가진 것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 혹은 뭐 예측에 의해서 이제 되고 추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로 인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고, 이제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서 범죄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그 사회과학적인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사실 제가 판단하건대 과거보다 현재의 트랜지션 이후 사이에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미래로 어떻게 보면 좀 걸쳐 있는데 빅데이터의 활용과 AI 딥러닝을 이용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저희가 앞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그 두 가지 큰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시는 그 AI 범죄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자감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 중에서도 전자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범죄에 그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대부분 전자감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AI를 활용한 그 범죄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2019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예를 들면 인구 사회학적인 정보 그리고 범죄 정보, 양형 정보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담당 보건찰관들이 입력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활용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보면은 대상자들의 이제 위험도를 알려주는 재범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위험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찰관 분들이 매일매일 그 일일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매일 어떤 그 대상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고 계신데 이런 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약간 위험도가 낮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일일 보고서 그 관련된 그 업무를 좀 감경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대상자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AI를 활용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AI가 뭐 의사 결정까지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 AI가 준 데이터를 보건찰관분들이 보고 그 보건찰관 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 AI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게 본인들이 봤을 때 보건찰관분들이 실제로 보셨을 때 그렇게 뭐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되지 않지만 AI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일어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하는 식으로 조금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AI가 디시전 메이킹까지 의사 결정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스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형태인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그 비정형적인 평소와 다른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알람이 이제 보건찰관분들한테 울리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 범죄 예측
과 대응을 이제 하는 시스템으로는 프리캐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 데이터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안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그 범죄 위험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더 순찰을 더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특히 이게 경찰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와 연결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에 좀 더 이 범죄 취약한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이제 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시설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 예방에 있어서의 사실 그 윤리적인 문제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보셨겠지만 범죄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CCTV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촬영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범죄 예방에까지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고 이게 저희의 다 동의를 얻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동의가 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범죄자와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대중들의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공공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그러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지만 우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데이터들이 신뢰로운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그 목표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 뭐 공공의 안전 그리고 이제 범죄자의 교화 피해자에게 이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데이터 활용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범죄자 인권 부분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공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의 안전을 사실 더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범죄자의 인권 뭔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사실 저희의 제 그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 아무런 이런 그 동의 없이 그 누구의 동의 없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그 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인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도 높고 신뢰롭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심호민 교수님께서 그 약간 지금 규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 과정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립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믿을 수 있는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검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증 이전에 뭔가 윤리적인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그리고 이제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를 한다면 어찌 보면 인권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대중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측 시스템들이 충분히 신뢰롭고 정확도가 높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 범죄 예방에 활용되는 것이 동의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윤리를 뭐 침해한다라는 것을 먼저 지금 너무 앞세워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면 이 논의는 정말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그 과학적인 검증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저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자동화된 결정으로 형사정책 분야만은 끝까지 뭔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재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그 검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사실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이제 사회과학자 지금 여기 있는 그 형사정책 분야의 사회과학자 저희 연구원에 있는 사회과학자 분들 포함하여 이제 형사정책 분야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 과연 신뢰롭고 정확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이 되어야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이 사실 뭔가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접한 시일 내에 AI가 과연 그 형사 정책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먼저 그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윤리적인 그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범죄 예측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두 가지 말고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법무부에서 개발한 것과 경찰청에서 개발한 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이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좀 분리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어서 뭔가 하나의 범죄 예측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윤리적인 이슈들을 이제 현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활용 가능성 있는 데이터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좀 AI 적용에 있어서 그런 배리어들을 좀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언젠가는 이런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형사정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형사정책에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였고요. 근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또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간략하게 사회자로서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까 형사정책 결정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적용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심지어 고소고발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뭐 그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판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또 그를 위해서는 그 가명 처리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또 많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유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성유리입니다. 네, 저는 정부 기관에서 AI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이 인권 문제가 어떻게 AI 도입을 지금 저해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한 영역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영역은 대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동 분석입니다. 행동 분석은 거짓말 탐지 기술 중 하나인데요. 거짓말 탐지 여러분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심리학 영역입니다. 많이들 피의자가 하는 진술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그들이 어떤 그 생리적인 변화나 뇌파의 변화 혹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생리적인 변화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심장박동이 변한다거나 더 많이 뛰거나 호흡이 가파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혈류가 피가 솟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이제 심리 생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폴리그래프 뇌파를 이용한 검사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을 할 때, 그러니까 참을 숨길 때, 진실을 숨길 때 P300이라는 특정한 뇌파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탐지하고요. TV에서 여러분 많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 고양이 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거짓말을 할 때 귀가 막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뇌파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사실 뭐 신뢰도는 되게 낮긴 하지만 시도 자체는 그렇게 뇌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은 뭐 전류가 쭉 흐르는 그런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손에 땀이 찬다거나 아니면 피가 더 빠르게 돈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인 것이죠. 행동 분석은 그 중에서도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주 이렇게 대범이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 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행동 분석은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정서 변화와 인지 부하에 의한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 언어, 음성적 반응을 분석하여서 분석 대상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기법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비언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깨를 막 떤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자세를 막 계속 바꾼다거나 아니면 저희 뭐 흔히 말하는 뭐 예전의 일을 막 생각할 때는 오른쪽을 보는데 거짓말을 할 땐 왼쪽을 본다더라 하는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행동 분석 기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 분석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정황 증거는 아주 많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한 그런 강력범죄 피의자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제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도 이제 행동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TV에서 많이 나오는 이 사람 용의자로 잡혔다라고 하는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대체로 다 이 행동 분석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대검찰청 영역에서 행동 분석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특정한 면담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 대상자와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녹화를 하고요.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여서 일일이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거짓말을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행동 분석 4단계에 나뉘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데요. 먼저는 이 행동, 표정, 감정의 어떤 변화, 특정한 것이 나타나는지를 감지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견된 이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인식합니다. 이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함인지 우월함인지 이런 감정들, 그리고 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2단계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인식한 정보의 내용들이 이 피의자, 그러니까 면담 대상자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추론하고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총합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4단계에 나뉘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행동 지표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감지하고 관찰해야 하는 것들. 이 행동 지표는 사실 얼굴 표정의 변화나 감정 변화, 몸의 움직임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는 여기 이 행동 분석, 실제 행동 분석 현장에서 관찰하는 아주 다양한 행동 지표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 어깨를 잠깐 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거짓말을 할 때 특별하게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런 지표들이죠. 분석관들은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표들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레임이 1초의 프레임이 아니고요. 1초를 막 5개, 10개까지 쪼갠 아주 나노 단위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아주 그렇게 섬세한 단위의 프레임 단위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행동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분석관들이 한 명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 분석하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피의자만 분석을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많은 피의자들을, 더 많은 직접 증거가 없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저희가 면담을 한다면 더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사실 이 행동 분석은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정황 증거의 하나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말 탐지, 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도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 AI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탁 과제를 과제를 수탁하였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과제를 마감을 해서 그 결과의 일부를 이제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행동지표 중에서는 미세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세표정은 진짜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표정이 아주 잠깐 0.5초, 0.25초 사이에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피해자 얘기를 하면서 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분석관을 속였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감정적으로 우월한 표정이 아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표정이 아주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훈련받지 않은 분석관들은 이 표정을 감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으신 분들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거를 바로바로 감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미세 표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피곤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AI 도입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미세 표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여 편의 논문, 기술적인 논문을 좀 살펴보면서 미세 표정을 감지하는 기술, AI 기술이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 우수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약 80에서 90 정도 수준의 정확도로 미세 표정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표정을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검찰청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미세 표정의 이제 강도가 약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0.5초 안에 아주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이 표정이 변화한 감정인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와 그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미세 표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 AI 기술은 특정한 데이터 셋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데이터 셋들은 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이들이 어떤 영화를 보면서 슬픔을 억누르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시키는 실험 상황을 만들어서 미세 표정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미세 표정을 AI 기술이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셋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데이터 셋이 있고요. 이 만들어진 그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술을 과연 대검찰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보여지는 강력범죄, 살인, 강간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보여질 수 있는 미세 표정과 과연 실험 참가자 일반인들이 그저 슬픔을 억제하면서 만들어진 미세 표정이 질적으로 같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AI 기술을 미세 표정을 탐지하는 AI 기술을 대검찰청에서 도입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사실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지금 바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실제 대검찰청에서 행동분석 면담을 다루는 그 영상을 사용해서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면담 중에 나타나는 그 미세 표정을 사용해서 미세 표정의 기준을 레이블링하고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그 미세 표정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런 정확도 높은 AI 기술을 바로 도입하여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분석에서 영상을 사용한 기술 개발은 현재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사용인데요. 앞서 그 최진성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동분석 영역에서 AI 기술 도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이제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동분석은 그 녹화 동의서를 받는데요. 여기에서의 그 수집 목적이 공정한 검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수집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한 검사 및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이제 기술 개발이 어렵다. 데이터를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호하다라고 이제 그 당사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는 이 행동분석의 기술 개발이 공정한 검사 및 인권 보호에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분석 대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공정한 검사의 하나의 이제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자신의 인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행동 분석 이런 전문가의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인권 침해가 될 영역까지 AI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분석의 4단계에서 4단계까지 AI를 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AI가 가지고 있는 비결정성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동 분석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 사람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AI는 그 평가를 도울 수 있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영역까지 AI를 도입을 하여서 이 공공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과연 그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 영역이 맞는가, 그 범위가 맞는가를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침해 영역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전문 분야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이 그런 규제되는 것이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입 목적과 AI의 도입 목적과 그 활용 정도에 따른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저희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AI 기술과 AI 기술로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을 최소화하는 영역에서 우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좋은 사례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곧장 또 두 분의 귀한 토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내에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앞서 그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쟁점별로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제 발제하시는 가운데 인권을 이 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일도 양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의 기준을 통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례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대표 위험성으로 얘기가 되는 분야가 이제 안전, 그리고 차별,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예를 들면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법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피해 구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기관은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 시행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형사적이거나 행정적인 공공처분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교통단속 같은 경우죠. 자동적으로 이제 속도 같은 거를 감지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교통 범칙금에 이제 고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해외에서 일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속도가 도저히 내 차에서 나올 수 없는 속도라거나 번호판이 잘못 식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거냐,
이런 적법 절차 권리와 또 이제 사후에 권리구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틀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만약에 조만간 입법이 완료가 된다면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뭐 설명이나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조금 더 해결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요런 이제 권리구제나 이제 적법 절차 권리가 충분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입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좀 샀었는데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법무부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 추적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부터 이 사건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21년 10월 20일까지 출입국한 모든 국민, 내국인의 출입국 정보랑 2010년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출입국한 모든 외국인 정보가 뭐 동의나 인지 없이 이렇게 이제 학습용으로 이제 제공이 된 사건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쟁점이 이제 헌법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제 법률유보 원칙 침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조항이라든지 뭐 입국심사에서의 본인 확인 용으로 얼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렇게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이제 이 기본권을 이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청구인 측의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권리구제 부분입니다. 이게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내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이제 일부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학습 데이터가 어느 단계에 당신의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지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기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열람도 못하고 권리구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쟁이 지금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논쟁은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인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얼굴 인식 관련해서 특히 법 집행기관 얼굴 인식 관련해서 인권 기구들의 판단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유럽연합 기본권청에서 법 집행기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구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독립적인 기구가 이제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익, 즉 공공복리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진정으로 이 공공복리 목적으로 부합을 하여야 되고 권리의 본질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공익 그 자체로 이제 포괄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하고 비례성을 충족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수단도 수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한지도 좀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최소한으로 침해를 하기 위한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인데요. 지난해에 발의를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유럽 의회에서 심사 중이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특히 고위험 분야의 인공지능을 복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금지 대상 인공지능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안전이나 생계나 권리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뭐 공공장소를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생체 인식하는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도록 한다든지 뭐 법원의 사법 심사를 통해서 뭐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규정이 있는데요. 고위험 규정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전제품, 뭐 승강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한 파트가 이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법집행 분야, 출입국 분야, 사법 업무 이런 것들입니다. 고위험 관리 의무도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시 전에는 위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규제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적정성을 살필 수 있도록 기술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로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뭐 그다음에 출시 전에는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뭐 안전형이라든지 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평가를 하고, 독립형의 경우에는 뭐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통할 때는 이제 인증 마크를 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거나 모니터링 의무 같은 거를 부과를 하고, 이것을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주제인 형사사법 분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공공장소 생체 인식, 뭐 예측 치안, 뭐 이런 부분인데요. 유럽 의회에서는 지금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난해 뭐 결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법집행기관이 공공장소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든지, 예측 제한에 대해서는 금지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해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정인식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감정인식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표현을 보여지고 있고, 이제 얼굴 표정하고 감정하고 그렇게 이제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권적 측면에서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법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예측 지안을 금지되는 인공지능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은 고위험으로 관리해야 될지, 감정인식은 금지를 할지 고위험으로 관리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거나 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요건들이 있죠. 근데 국가와 개인 관계에서는 동의에 근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근거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 원칙을 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범죄자 정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민감 정보인 경우가 많죠. 범죄의 정보 같은 경우가 일단은 민감 정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이제 일부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라든지 범죄 경력 정보라든지 생체 인식 정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헌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출처 개인 정보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규율하는 규정이 이제 미비한 상황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란도 점차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결합되는 상황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특히 자동적으로 이 결합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일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 미비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입법이 되면 좀 해소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고, 민감 정보에 기반한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영향 평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널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인권 경영을 올해부터 독립평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인권 경영에 되게 중요한 도구로서 인권 영향 평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인권 경영 공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인권 실사와 인권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도 여러 차례 신기술에 대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비롯한 인권 실사를 적용해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런 의무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좀 부지런히 역할을 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아까 시호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인권 경영, 뭐 지침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인공지능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다 분야에서 인권 영향 평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달 분야,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이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쟁점이 기존에 있는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런 것들하고 이 알고리즘 영향평가나 인권 영향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이제 쟁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점별로 조금 이제 평가 도구를 좀 달리할 것을 영국의 보건의료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혹은 통합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인권 기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 연성 규범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난해 이제 한국에서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발의했던 인권 정책 기본법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논란이 있었죠. 입법 예고안에는 국가가 기준 같은 거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발의안에서 논란 끝에 삭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적어도 기준 정도는 이제 만들고 보급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각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 문제들이 잠복을 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표는 그 영국에서 이제 규제기관들 4개, 뭐 통신 분야, 개인정보 규제기관, 뭐 금융규제기관, 뭐 이런 여러 규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구성을 한 디지털 규제 협력 포럼에서 다양한 방식의 알고리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알고리즘 검사 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관리적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뭐 경험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술 그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이것을 뭐 각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전적으로는 이제 거버넌스 분야에 있어서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사후적으로 위법 행위 같은 것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입력값에 따른 뭐 출력값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경험적인 감사 방법. 이거는 주로 이제 공정거래기관에서 많이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많이 해왔던 검사 방법인데 이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정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고유 권한에 따른 기술 감사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권 영향 평가, 알고리즘 영향 평가 방법도 이런 복합적인 수준에서 그 한 가지 수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되는 형사사법 분야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연성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러나 일반 조항은 아닌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이제 구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귀한 토론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강태경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세 분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토론 맡게 되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토론문을 빨리 읽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연이은 발표가 AI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한 트릴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 그 자체의 사실적인 측면과 AI 기술이 인권 침해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측면이 긴장, 즉 기술의 진보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권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AI 기술에 대한 정책, 즉 실천적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그 트릴레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의 가름에서 예측적 시안에서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소재로 우리가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쟁점이나 국제규범에 대해서는 아까 장여경 상임이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이 편향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대량의 범죄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측하려는 예측적 치안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초한 예측적 치안은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범죄 예측 분야에서 관찰되는 알고리즘 편향은 훈련 데이터에 반영된 사회적 패턴이 그 원인입니다. 인공지능 재범 예측 프로그램인 콤파스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콤파스는 재범 가능성 예측에 있어서 흑인에게 불리한 편향을 보이는 것은 훈련 데이터 세트에 반영된 흑인과 백인 피고인 두 집단의 구속 비율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기저율이 다른 것이죠. 존슨과 댕크스 등의 분류에 따르면 알고리즘 자체가 중립적인 경우에 범죄 예측 알고리즘의 편향은 훈련 데이터에 이제 내재한 암묵적인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알고리즘을 수정하더라도 이러한 편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인종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인종과 상관성이 높은 주소 정보와 같은 대체 속성, 프락시 속성을 사용하여서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알고리즘적인 접근법보다는 훈련 데이터셋에 반영된 사회적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알고리즘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 관련된 연구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한편 알고리즘 편향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초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이고 그러한 차별은 대체로 미묘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사후적인 구제 수단은 알고리즘 편향을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편향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장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에서는 또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또한 알고리즘 및 그 설계 과정에 대한 공적 감사나 감독 등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권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보이는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알고리즘 편향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도입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의 편향이 인권 침해나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알고리즘 자체의 편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 결과값에 대한 인간의 해석 편향이라는 점입니다. 범죄 예측 알고리즘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편향은 과거 데이터의 내적 구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찰 당국이 지역과 집단이라는 변인을 범죄 위험성과 곧바로 연결짓는다면, 즉 해석의 편향을 보인다면 이 알고리즘 편향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향이며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지역에 Y라는 집단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Y 집단 구성원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고 X 지역의 CCTV 설치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X 지역에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 경찰 당국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따른 방범 계획이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CCTV 설치율이라는 변인을, 그러니까 이 프록시 속성이죠. 이런 속성들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X지역의 검문이나 순찰을 늘린다면 범죄를 포착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다시 X지역을 우범지역으로 분류할 경향성은 또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X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하고 부모가 일터를 나간 시간 동안에 혼자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교사의 지도 아래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등을 마련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X지역은 우범지대라는 편견을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X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적 예를 통해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의 사용 목적이 진단이 아닌 역학조사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은 다 아시다시피 의사가 환자 개인의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의 근거를 얻는 것이고, 역학조사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관한 통계적 관찰을 바탕으로 집단 수준에서 건강 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범죄 예측 알고리즘으로 특정 개인의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단적 예측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이나 인구 집단이 범죄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역학적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역학적 범죄 예측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적 범죄 예측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의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예측 알고리즘의 사용 목적을 역학적 예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체로 매우 많은 종류의 변수로 이루어진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예측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경향성, 즉 추산적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 간의 상관을 계산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대상의 경향성, 즉 부채적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은 대체로 맥락 편향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예측에 대한 역학적 모델을 단순히 범죄 예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 그 변인과 관련된 사회적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하는 기획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X지역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경찰 당국에서 X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낮은 CCTV 설치율로 생각을 했다면 CCTV 설치율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훈련용 데이터를 수정해서 예측 프로그램을 학습시켜 봄으로써 초기 훈련용 데이터에 따른 결과와 수정된 훈련용 데이터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용 데이터 편향을 활용하여 규범적 편향을 보정하는 시도는 차별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록시 변인들을 수정한 모델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성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예측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실제 전체적인 범죄율 감소라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죄 예측의 대상이 지역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는 그 정확도와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거 범죄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놓는 특정한 개인의 범죄 위험성 평가의 오류는 특정한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편향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투명성, 유연성 등 알고리즘의 내재적 성질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가상 사례처럼 명시적인 알고리즘 편향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보정한 범죄 예측의 역학적 모델들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그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그 자체보다는 범죄 위험성이 낮은 지역이나 집단을 범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나 집단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위양성 오류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과 원 모델을 비교해서 치안 자원의 배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양성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즉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교로라는 그 대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좋은 토론 해주셨고요. 제가 또 오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는데 결국
법철학, 특히 방법이원론에서 강조하는 존재와 당위의 구별,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오류의 추론, 이런 걸 막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진단과 그 다음에 역학조사라는 걸 구별하심으로써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발표 토론이 50분까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11시면 제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5분의 시간이 현재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귀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혹시 발표자 3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예,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규제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 여기서 혹시나 뭐 지금 이제 발표 들으면서 조금 생각났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아까 뭐 장혁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 활용의 문제 때문에 이 어떤 형사정책 분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조금 들려서 물론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아까 최지선 박사님과 성유리 박사님 두 분 발표해 주신 거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영향평가라는 꼭 이제 뭐 인권에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향평가라는 그 과정 속에 다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형사정책 분야 이 얘기 항상 나올 때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데이터가 통합되면 당연히 좋은 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학습이라는 게 조금 초점을 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통합된다라는 건 그만큼 국가 권력이 많은 데이터를 쥐고서는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논할 때 항상 데이터 편향, 데이터라는 것에 조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인공지능에 조금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타겟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뭐 인권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 속성 자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타겟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두 분 또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아까 그 장희경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데이터가 약간 기술을 저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좀 제가 또 긴장해서 좀 말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는 기술이 이 형사정책 분야에 적용에 있어서 그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태경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개인의 수준에서 뭔가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보다는 사실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그 토론 너무 유익하고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유리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유익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 영역에서 정말 완전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의 도입을 바라지 않는 영역에서의 AI 도입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규제 방안과 그런 목적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도구 탐지와 감지 정도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 규제가 의사결정 수준의 규제만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기술 개발과 장기적으로의 이제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돌아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토론하고 발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발표 토론, 시간이 다 돼서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쟁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 토론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춘수 교수님 사회 원활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세 분 발표자분들과 그 발표를 능가하는 자세한 그 토론을 해주신 두 분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이번에 신기술과 인권, 특히 인공지능 활용에 관해서 그 법적 윤리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봤는데요. 이틀에 걸친 국제포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왔던 논의되었던 그 인권을 기반으로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접근 강화 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제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